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잠시 쉬면서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산그늘이 유난히 길게 드리워진 작은 마을에 허준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답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먼 친척벌 되는 숙부집에 얹혀 사는 신세였지요. 준이 가진 것이라곤 제 몸뚱어리와 등에 짊어진 보따리 하나, 그리고 입 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좀처럼 터져나오지 않는 서툰 말뿐이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목소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려 하면 쳐듬저리 목구멍에 턱 하고 걸려버렸지요. 저는 하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얼굴만 붉어지고 숨이 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말더듬이 준이라 불렀습니다. 숙부와 숙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준에게 방 한 칸을 내어주었지만 그것은 온정이라기보다는 머슴 하나를 공짜로 들인 셈치는 장사 속에 가까웠습니다. 준이의 방은 석가래가 다 드러난 헛간 옆 다락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외풍이 어찌나 센지 자는 동안 벽에 붙여둔 집단 위로 하얗게 성에가 끼었습니다. 여름이면 썩은 집 냄새와 흙먼지가 뒤섞여 숨이 막혔지요. 하지만 준이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해가 뜨기 전 일어나 소 여물을 끓이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이자 위안은 헛간 뒤편의 작은 텃밭이었습니다. 숙부가 버려둔 자투리 땅이었지만 준이의 손길이 닿자 그곳은 작은 생명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는 흙과 이야기했습니다. 조싸라. 목마르지? 물 줄게. 그의 말은 사람 귀에는 우습게 들릴지 몰라도 땅의 초목들에게는 가장 다정한 속삭임이었습니다. 그가 심은 약초는 유난히 향이 짙었고 그가 돌본 채소는 병충해 하나 없이 튼실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는 상처난 배추인 나비의 날개를 조심스레 어루만져 날려보내고 흙 속에서 잠든 지렁이에게도 작은 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식물들은 그의 발소리만 들어도 잎사귀를 반짝이며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도 준이는 텃밭에 쪼그려 앉아 막싹을 틔운 도라지 싹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숙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이놈, 이놈 어디 갔어? 준이는 화들짝 놀라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닦으며 달려나갔습니다. 숙부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그를 다그쳤습니다. 지금 당장 읍내 장터로 뛰어가거라. 강릉 상단의 박서방을 만나거든 내일 실어보낼 마포가 준비되었으니 해질녘까지 꼭 들르라고 전해라. 알겠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거래다. 똑바로 말해야 한다. 준이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에게 똑바로 말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지만 숙부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듯 혀를 쭈쭈 쳤습니다. 에이 답답한 놈. 가서 말 못하면 글로라도 써서 보여주란 말이다. 하지만 준이는 글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는 죽을 힘을 다해 읍내로 달렸습니다. 시끌벅적한 장터는 준이에게 또 다른 고문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겨우 강릉 상단을 찾았을 때 박서방이라는 자는 막 보찜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숨을 헐떡이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서방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준이는 숙부의 불호령을 떠올리며 안간힘을 썼습니다. 숙도께서 뭐라는 게야? 바쁜 사람 앞에서. 박서방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포가 내일. 준이의 얼굴은 이미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내일 해질녘 꼭 오시라. 하지만 박서방은 그의 손짓을 내일은 안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내일 안 된다는 말을 이리 요란하게 하나? 진즉 말할 것이지. 그럼 다른 집을 알아보는 수밖에. 박서방은 매몰차게 돌아섰고 준이는 그의 등 뒤에 대고 아닙니다 라고 외치려 했지만 결국 터져나온 것은 꺽 하는 바람 빠진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이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소식을 전해 들은 숙부는 마당에서부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 밥만 축내는 식충이 같으니 그 간단한 말 한마디를 못해서 이 중요한 거래를 망쳐? 순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요. 저런 반푼이를 데리고 있으면 집안에 우환만 낀다니까. 준이는 마루 끝에 엎드려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변명할 말이 입안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땅바닥만 바라보며 떨었습니다. 숙부는 홧김에 옆에 있던 지게 작대기를 집어들고 준이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매서운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을 후벼 파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그 밤 밥 한 술 뜨지 못한 채 차가운 다락방으로 쫓겨났습니다. 혐오지 틈으로 황소바람이 울었습니다. 준이는 얇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웅크렸습니다. 등은 불이 붙은 듯 쓰라렸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벽에 이마를 대고 텃밭에 작은 싹들을 떠올렸습니다. 내일 아침엔 저 녀석들에게 물을 줘야 하는데. 어둠 속에서 준이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저 흙 속의 풀 한 폭이었더라면 말 못한다고 구박받지는 않았을 텐데. 그의 뜨거운 눈물이 낡은 백엔잎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을은 유난히 메말랐습니다. 곡식을 거두고 난 들판은 쩍쩍쩍 갈라졌고 하늘은 석 달 열흘이 지나도록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찼었습니다.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먹을 물조차 귀해지니 민심은 날로 흉흉해졌습니다. 이게 다 하늘의 노여움 때문이야. 필시 우리 마을에 무슨 부정한 것이 낀 게 틀림없어. 사람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을 때 아랫마을에서 용하다는 황점쟁이가 나섰습니다. 그는 본디 앞을 못 보는 장림 행세를 했지만 실은 한쪽 눈만 조금 어두울 뿐 셈이 빠르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데 교활한 재주가 있는 자였습니다. 걱정들 마시오. 이 황도사가 하늘의 마음을 돌릴 비책이 있소이다. 황점쟁이는 마을 어기 가장 큰 고목나무 아래 제단을 쌓게 했습니다. 돼지머리와 시루떡이 올랐고 그는 닷새간 목욕재개를 한다며 마을에서 가장 좋은 음식과 술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우제를 올리는 날 그는 노쇠방울을 요란하게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땅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반나절이 지나도록 해는 중천에 떠서 대지를 불태울 듯 이글거렸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실망과 의심의 빛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정말 용한 거 맞아? 돈만 뜯어먹힌 거 아니야? 황점쟁이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신의 명성은 물론 그동안 긁어모은 재물까지 위험해질 판이었습니다. 그의 교활한 눈이 제단 앞에 모인 군중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재물,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사람들 무리 가장 뒤편에 웅크리고 서 있는 준이가 들어왔습니다. 황점쟁이는 돌연 춤을 멈추고 준이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찾았다. 저기다. 저 부정한 것. 모든 사람의 시선이 준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준이는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저 아이가 밤마다 뒷산에 올라가 알아들을 수 없는 주술을 외우는 것을 내 똑똑히 보았다. 저 아이의 더듬는 입에서 나오는 불길한 기운이 하늘의 길을 막고 용의 노여움을 샀단 말이다. 엄청난 모함이었습니다. 준이는 그저 밤마다 텃밭의 작물들이 걱정되어 나가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준이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또다시 목구멍에 걸려버렸습니다. 황점쟁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시오. 하늘이 두려워 말도 제대로 못하지 않소. 저놈이 바로 우리 마을의 애군이다. 저놈을 내쫓아야 비가 내릴 것이다. 가뭄에 이성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확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분노를 터뜨릴 대상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저놈이다. 저 말더듬이가 재앙을 몰고 왔다. 누군가가 던진 돌멩이가 준이의 이마에 맞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저놈을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라. 준이의 숙부조차 이놈의 자식, 네가 감히! 라며 군중 속에 섞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몽둥이와 괭이를 들고 준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준이는 매를 피하며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등 뒤로 저주와 욕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는 마을을 벗어나 사람들이 도깨비숲이라 부르며 발길을 끄는 깊은 산속으로 무작정 도망쳤습니다. 해도 저물지 않았는데 사방은 벌써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제야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아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두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이내 한방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준이는 얇은 누명옷 한 겹에 의지한 채 눈보라 속을 헤맸습니다. 이마의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 눈과 섞였고 온몸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소나무 아래 그는 눈더미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얼어 죽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 꺼져갈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눈보라를 뚫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여보세요. 가느다란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가 눈 속에 파묻힌 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준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하얀 소복 차림에 꽁꽁 언 손으로 등불을 든 낯선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소희였습니다. 혼인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호환을 당해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된 여인이었지요. 과부는 재수가 없다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그녀는 숲 가장자리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홀로 배를 짜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겨우 짠 무명피를 쌀 한 줌과 바꾸어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소희는 준이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난 그 말더듬이임을 알아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만 가득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소. 힘을 내시오. 소희는 가녀린 몸이었지만 젖먹던 힘까지 다해 준이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눈보라를 헤치고 그녀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은 당 한 칸, 부엌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소희는 마지막 남은 땔감을 아궁이에 밀어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이불을 꺼내 꽁꽁 언 준이의 몸을 감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준이가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온기와 함께 구수한 죽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희가 바닥을 긁어 모은 쌀로 묽은 죽을 쑤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준이는 뜨거운 죽을 받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희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준이의 이마에 난 상처를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나도 세상에 버림받은 목숨인걸. 그 작은 오두막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내와 과부라는 이유로 숨어 살아야 하는 여인.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았습니다. 눈보라는 사흘 밤낮을 그치지 않고 산을 뒤덮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고립된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혹독한 겨울의 시작을 함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길었습니다. 산골짜기의 겨울은 한 번 시작되면 끝이 보이지 않는 법이지요. 눈은 처마 밑까지 쌓였고 바람은 밤새도록 이리의 울음소리를 내며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오두막의 삶은 탁팍했습니다. 소희가 짜놓은 배는 이미 바닥났고 광에 쌓아두었던 얼마 안 되는 식량도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당 안의 온기는 바깥의 추위와는 달랐습니다. 준이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지붕에 쌓인 눈을 쓸어내고 얼어붙은 샘터로가 물을 길어왔습니다. 소희는 그 물로 멀건 죽을 쑤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죽 한 그릇을 나눠 먹었습니다. 식사는 비록 초라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멸시나 동정이 아닌 따뜻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이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시련과 함께 오는 법일까요? 가뜩이나 몸이 약했던 소희가 그만 지독한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시작은 마른 기침이었습니다. 밤이면 잦아들지 않는 기침 소리가 얇은 벽을 울렸습니다. 준이는 자신이 아는 모든 약초를 다려 그녀에게 주었지만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희는 기침 끝에 새하얀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다가 붉은 핏자국을 보고 말았습니다. 준이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폐병. 그것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는 눈보라를 틀고 산을 내려가 읍내의 의원을 거의 끌고 오다시피 했습니다. 늙은 의원은 소희의 맥을 짚어보고 퀭한 눈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미 병이 깊어 손을 쓸 수가 없구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소. 이것은 하늘의 뜻이니. 의원은 부적 한 장을 써주고는 도망치듯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준이는 차갑게 식어가는 소희의 손을 붙잡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 자신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나눠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소희 씨, 죽으면 안 돼요. 그의 말이 공허하게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준이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돌아가신 할머니가 들려주던 아득한 전설. 아주 깊은 겨울, 하늘과 땅이 맞닿는 가장 험한 절벽에 설심용초라는 풀이 자란단다. 그 풀은 용의 심장처럼 뜨거운 기운을 품고 있어서 얼어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지. 독수리봉. 마을 사람들이 짐승도 오르지 못한다던 가장 높고 험한 절벽이었습니다. 준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밧줄 하나와 약초를 캐던 호미를 허리에 찼습니다. 그리고는 의식을 잃어가는 소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기다려요. 내가 꼭 살려낼게요. 그는 오두막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독수리봉은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바람은 칼날이 되어 그의 뺨을 베었고 얼어붙은 바위는 짐승의 이빨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미끄러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손가락은 감각을 잃어 꽁꽁 얼어붙었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반나절을 기어오른 끝에 그는 마침내 절벽 중턱, 바람이 채찍처럼 휘몰아치는 바위 틈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풀이라기보다는 눈 속에서 희미하게 붉은 빛을 내는 작은 얼음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혹한 속에서도 꼿꼿이 고개를 든 채 미약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설심용초였습니다. 그런데 약초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기운을 다했는지 잎사귀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설의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설심용초는 사람의 따뜻한 기운을 먹고 자라난다. 준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주머니 속 작은 칼을 꺼내 자신의 손바닥을 깊게 베었습니다. 선홍색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는 피가 흐르는 손으로 설심용초의 뿌리를 감쌌습니다. 먹어. 내 피, 내 기운 다 줄게. 제발. 신기하게도 그의 따뜻한 피가 닿자 설심용초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그 붉은 빛이 더욱 선명해지며 잎사귀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준이는 조심스럽게 약초를 캐내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왔던 길을 거의 구르다시피 하여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장작을 덜어 불을 지피고 샘물에 설심용초를 넣고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오두막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맑고 그윽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준이는 소희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뜨거운 약물을 한 숟갈씩 천천히 떠먹였습니다. 그리고 꼬박 사흘 밤낮을 그녀의 곁에서 한숨도 자지 않고 간호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희가 눈을 떴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거친 그녀의 눈동자는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녀는 준이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독했던 열은 내렸고 기침도 멎어 있었습니다. 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겨울에 앓던 소희가 기적처럼 살아났다는 소문이 산을 내려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황점쟁이가 관아의 사또와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황점쟁이는 사또의 신임을 얻기 위해 온갖 아첨을 떨었고 마침내는 사또의 골칫거리인 아들, 즉 향시를 앞둔 도령에 대해 예언을 했습니다. 대감마님, 도련님은 하늘이 내린 문곡성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이번 향시에서 틀림없이 장원급제를 할 것이옵니다. 사또는 입이 귀에 걸렸지만 읍내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도령이란 자가 글공부는 뒷전이고 주색 잡기에 빠져 산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봄이 올 무렵 준이는 기력을 회복한 소희를 위해 쌀이라도 구하고자 자신이 틈틈이 캐어 말려든 약초를 팔러 읍내 장터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장터 구석에 자리를 폈습니다. 그때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쟁이가 글쎄 사또 아들이 이번에 장원급제한다고 했다지? 뭐? 그 망나니가? 걔가 웃을 일이로군. 쉬, 조용히 하게. 사또 길 들어가면 어쩌려고. 준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소희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저 교활한 혀가 이제는 사또까지 속여 나라의 녹을 받는 관리를 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또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사또의 행렬이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준이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구석에 숨어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건져낸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는 약초 바구니를 든 채 행렬 앞으로 불쑥 뛰어들었습니다. 멈춰라! 웬 놈이냐! 포졸들이 칼을 빼들고 그를 막아섰습니다. 준이는 가마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또 대감! 사또가 가마에 주렴을 걷고 불쾌한 듯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웬 거지놈이 길을 막느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포졸이 그를 발로 차려 하자 사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사또는 준이의 이마에 남은 흉터를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가뭄 때 쫓겨났던 그 말더듬이 애군이었습니다. 니놈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무슨 말을 하려거든 똑바로 고하거라. 준이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고개를 들어 사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거짓없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쟁이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도련님은 그 글 공부 안 합니다. 짧고 토막난 말. 하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네 이놈, 당장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사또가 노발대발했습니다. 하지만 준이는 끌려가면서도 외쳤습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포졸들은 준이를 흠씬 두들려 팬 뒤 장터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준이는 온몸이 쑤셨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사또는 행차를 계속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영 꺼림칙했습니다. 그 말더듬이 녀석의 눈빛, 죽음을 각오한 듯한 그 절박한 눈빛이 자꾸만 뇌리에 맴도리케이션스 돌았습니다. 준이가 읍내에서 곤욕을 치르고 돌아온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를 살려낸 산속의 신비한 약초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읍내 의원에게 가도 차도가 없던 가난한 병자들이 반신반의하며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지독한 관절염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노파, 온몸에 부스럼이나 고생하던 아이, 속병으로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던 사내, 준이는 찾아오는 이들을 말없이 맞이했습니다. 그는 말을 잘하지 못했기에 그저 뭉긋히 그들의 아픈 곳을 살피고 그들의 하소연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두막 뒤편 그가 새로 일군 작은 돌밭으로 갔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난 약초들은 이상하게도 윤기가 흐르고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그는 병증에 맞춰 뿌리를 캐고 잎을 따서 정성껏 빻거나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환자들의 손에 약초를 쥐어주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달여 드시오. 신기하게도 준이가 지어준 약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둘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걷지 못하던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걸었고 아이의 부스럼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사람들은 준이를 더 이상 말더듬이 준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산속의 말없는 의원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보답으로 가져온 감자 한 알, 보리 한 줌이 오두막의 작은 광을 조금씩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준이는 여전히 말이 서툴렀지만 더 이상 자신의 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옆에는 소희가 조용히 약초를 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독수리봉의 잔설이 녹아내려 계곡물을 불렸고 오두막 주변에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것이 소생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읍내에는 향시의 결과, 즉 방이 나붙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또는 전날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이 장원급제를 하리라는 황점쟁이의 말을 굳게 믿었지만 어쩐지 그 말더듬이 청년의 절박한 눈빛이 마음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또의 아들은 장원은커녕 방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시험장에서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애써 쓴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발각되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답안지조차 형편없어 낙방한 답안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읍내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고을에까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즉시 조정에 보고되었습니다. 아들의 부정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또는 감찰을 받게 되었고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사또의 머릿속에 그날 장더바닥에 엎드려 외치던 준이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봐라. 사또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황점쟁이 그놈을 잡아들여라. 그리고 작년 가뭄 때부터 그놈이 벌인 모든 행각을 샅샅이 뒤져 고하라. 털끝 하나라도 놓치지 말라. 사또의 서슬퍼런 영령에 포졸들이 마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사또가 단단히 노했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더 이상 황점쟁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속아 재물을 뜯기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관하로 몰려와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저놈이 제 딸아이의 병을 낫게 해준다며 집문서를 받아 가로챘습니다. 기우제를 지낸다며 걷어들인 쌀과 돼지를 제놈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저놈이 부적을 써주지 않으면 3대가 망한다고 협박했습니다. 황점쟁이의 죄상은 파헤칠수록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불안과 무지를 이용해 막대한 재산을 불려왔던 것입니다. 그가 장림 행세를 했던 것까지 모두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끌려 나온 황점쟁이는 더 이상 신통한 예언과 행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또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사또는 추장 같은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놈의 혀는 하늘의 뜻을 전하는 대신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데 쓰였고 저놈의 눈은 진실을 보는 대신 속여 빼앗을 재물만을 쫓았도다. 저놈에게 곤장 80대를 쳐서 살을 찢고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를 본 백성들에게 모조리 돌려주어라.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머나먼 외딴 섬으로 기양을 보낼 것이다. 당장 소리가 읍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억울했던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는 소리였고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준이의 오두막으로 관아의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준이와 소희는 또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또 대감께서 산속의 의원님을 뵙고자 하십니다. 준이는 어리둥절한 채로 가마에 올라 관아로 향했습니다. 사또는 관복이 아닌 평복 차림으로 마당까지 내려와 준이를 맞았습니다. 그는 준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소. 그대의 진실한 눈을 보았음에도 달콤한 거짓의 귀를 막고 있었구려. 이 늙은이의 체면을 세워준 그 용기에 뭐라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소. 사또는 부끄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황 점쟁이에게서 몰수한 재물 일부요. 그리고 이건 내 아들놈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준 것에 대한 나의 작은 성이니 부디 받아주시오. 사또는 비단에 싼 묵직한 돈주머니를 준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준이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바란 게 알고 있소. 사또가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받아야 하오. 그대는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오. 가서 그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써주시오. 준이는 더 이상 사양하지 못하고 무거운 돈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가 관아를 나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든 마을 사람들이 그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준이를 애군이라며 돌을 던지고 쫓아냈던 숫도 대회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준아, 우리가 잘못됐다. 제발 용서해다오. 이 무지한 놈들을. 숫부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땅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준이는 그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천천히 숙부에게 다가가 엎드린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였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깊은 용서였습니다. 준이는 그 돈으로 소희가 살던 오두막 주변의 황무지를 모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겨우내 자신들을 찾아왔던 가난한 병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집을 같이 지읍시다. 그들은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튼튼한 기둥이 세워지고 비바람을 막아줄 두꺼운 석가래가 올라갔습니다. 소희의 작은 오두막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 사람이 함께 머물 수 있는 넉넉하고 따뜻한 새 집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가을 거지가 끝날 무렵 그 집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준이와 소희가 혼례를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비단 옷이나 값비싼 패백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가져온 감자와 옥수수, 막걸리 한 사발이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자신들을 축복해주는 사람들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두 영혼이 이제는 서로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집 주변의 땅을 일구어 거대한 약초밭을 만들었습니다. 준이가 심은 약초는 여전히 신비한 기운을 뿜어냈고 소희의 정성스러운 손길 아래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가난한 이들만 찾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사람은 누구나 와서 약초를 받아가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누구나 와서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치유의 집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따뜻한 봄볕이 마당을 가득 채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안주인 티가 나는 소희가 마루에 앉아 갓난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습니다. 약초밭 한쪽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된 준이가 4살 배기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특히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는 더 이상 더듬거리지 않고 느리지만 맑은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아가, 이걸 보렴. 이 작은 싹이 바로 인삼이란다. 사람의 모습을 닮아서 사람을 살리는 가장 귀한 약초지. 하지만 이 싹을 틔우기 위해선 땅 속에서 이 추운 겨울을 꼬박 견뎌내야 한단다. 아이는 아버지가 가리키는 여린 싹을 신기한 듯 들여다보았습니다. 소희는 그 다정한 부자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봄 햇살이 세 사람의 머리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입이 더듬거린다고 해서 마음까지 더듬거리는 것은 아니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 저 땅 속의 인삼처럼 싹을 틔운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믿었답니다. 자, 이제 그만 주무실 시간이에요. 부디 좋은 꿈 꾸시길.